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릎이 꺾여 내려앉았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이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모르고 한 일이라며 발버둥쳤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 바지 끝을 움켜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에게 했던 모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집도 없는 주제에 시집왔다는 말, 친정도 가난뱅이 집안이라는 조롱, 평생 남의 집 식모나 하며 살 거라는 저주, 그런 말들을 매일같이 들어야 했던 제가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연이고 올해 35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남편 김태준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대리였죠. 두 사람 다 특별히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다정했고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웃음 가득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전셋집도 구할 수 있었죠. 특히 시부모님을 처음 뵈었을 때는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 생겼다면서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친절한 미소 뒤에 어떤 본심이 숨어 있었는지를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호텔도 비싸지 않은 곳으로 골랐지만 저희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저희는 마포구에 있는 작은 투룸 전셋집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비록 평수는 작았지만 저희 둘만의 보금자리라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문제는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좋다고 대답했고 남편과 함께 시댁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지연아, 너희 친정은 어디에 있니?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입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평택이구나. 집은 아파트니 단독주택이니? 저는 단독주택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제 친정은 평택의 한적한 곳에 있는 꽤 큰 단독주택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다시 캐물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저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업인데?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작은 사업입니다. 사실 부모님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다음 주말에는 시댁에 초대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부엌일을 시키더군요.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요. 저는 기꺼이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설거지는 왜 이렇게 하니? 청소는 구석구석 안 했네? 밥은 왜 이렇게 질게 지었어? 처음에는 그저 꼼꼼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잘하면 되겠지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또다시 시댁에 갔는데 시누이도 와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2살 어렸지만 이미 의사와 결혼해서 강남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은지는 정말 잘 키워졌어. 남편도 의사고 집도 강남 아파트고 정말 보기 좋더라고. 그러면서 슬쩍 저를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역시 집안이 중요한 것 같아.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게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를 겨냥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라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과 말투에서 저를 무시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결혼 3개월째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절 준비를 하러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너희 친정에서는 명절에 얼마나 보내주더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명절에 친정에서 돈을 보내준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냥 보내주시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한 푼도 안 보내줘?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딸 시집 보내놓고 손 털어버린 거야?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 형편이 그렇다 보니 제가 얼버무리며 설명했습니다. 형편이 그렇다니?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택에 단독주택 있다며? 그것도 팔면 될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 하나 시집 보냈으면 뭐라도 해줘야지. 그것도 못 해주는 집안에서 무슨 낯짝으로 딸을 시집 보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부엌에 있던 시누이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뭔 일이야?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이 집 며느리 친정 말이야. 딸 하나 시집 보내놓고는 한 푼도 안 보내준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대접이 아니라 하인 취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시댁에 갈 때마다 온갖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는 기본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의 방 정리까지 시켰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명절에만 오는데 너는 매주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도 없고 친정 도움도 못 받는 주제에 그것도 못하겠냐며 다그쳤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냥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어머니 성격이 좀 까다로우신 거라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결혼 6개월째 시어머니는 제게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너희 둘 다 벌잖아. 한 달에 50만 원씩만 들여. 시부모 모시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저는 황당했습니다. 저희가 전셋집에 살면서 겨우겨우 생활비를 맞춰가고 있는데 50만 원이라니 말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유가 없긴 뭐가 없어. 둘 다 월급 받잖아. 친정에서 도움도 못 받는 주제에 시댁한테는 한 푼도 안 드리겠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저희 생활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원래도 빠듯했던 생활비가 더 쪼들렸습니다. 외식은 꿈도 못 꾸게 되었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30만 원을 받으면서도 계속 불평했습니다. 이것밖에 안 돼? 다른 집 며느리들은 훨씬 많이 드린다던데. 너희 둘이 버는 돈이 얼마인데 이것밖에 못 드려? 그렇게 말하면서도 돈은 꼬박꼬박 받아갔습니다. 결혼 1년이 되던 해 더 견디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없이 그냥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더니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좁은 데서 사니? 우리 아들이 이런 데서 산다고?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 친정에서 집이라도 마련해줬어야지. 딸 시집 보내면서 뭐 하나 해준 게 있어? 이래서 집안이 중요한 거야. 시어머니가 쏟아내는 말들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올 때마다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흠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더러워? 청소는 하고 사니? 우리 아들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 그리고는 제게 청소를 시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여기 닦아. 저기도 닦아. 구석구석 다 닦아. 마치 하인을 부리듯 명령했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있었고 저는 혼자 시어머니의 감시 아래 청소를 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제 옷장을 열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게 뭐야? 옷이 이것밖에 없어? 우리 아들 창피하게. 시집 온 사람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다니니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돈을 모으고 있어서 옷 살 여유가 없습니다. 돈을 모으긴 뭘 모아?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친정에서 집 한 채라도 사주면 모을 필요가 없잖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혼 1년 반이 지났을 무렵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주 시댁에 가서 집안일을 해야 했고 한 달에 30만 원씩 드려야 했고 시어머니의 불시 방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끊임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집도 없는 주제에 친정도 가난뱅이인데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를 만나서 불쌍해. 그런 말들을 매번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기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참으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정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엄마도 다 겪었어.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야. 저는 실망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2년째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누이와 시누이 남편도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만 음식 준비를 시켰습니다.
신우이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저 혼자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음식을 다 차려놓고 식사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너희 친정 집 팔면 얼마나 나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버무렸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평택 단독주택이면 얼추 나올 텐데. 그거 팔아서 너희 집이라도 사. 우리 아들이 전세집에서 사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식탁에 있던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건 부모님 집인데 제가 어떻게 팔라고 말씀드립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뭐, 부모님 집?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딸 시집 보낸 부모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신우이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은지는 친정에서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줬잖아. 그게 정상적인 부모라는 거야. 신우이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너희 친정은 딸 하나 시집 보내놓고 뭐 해준 게 있어? 손 털어버리고 나 몰라라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연이 친정도 형편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싸니까 저렇게 건방진 거야. 친정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주제에 며느리 행세는 하고 싶다는 거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친정을 그렇게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모욕? 이게 지금 나한테 대들어?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집도 없는 주제에 감히. 그리고는 제 얼굴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찰싹 뺨을 맞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대로 피하지도 못했습니다. 식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 쥔 채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장 나가. 오늘부터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시어머니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나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뒤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따졌는데 어머니도 많이 화나셨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뺨을 맞았는데 시어머니가 화가 났다니요?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도 너무 심했대. 시어머니한테 대든 건 잘못한 거잖아.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지금 진심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심이 아니라 어머니 입장도 생각해봐. 너도 좀 참았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편했습니다.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과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요? 어머니한테 대들었잖아. 그리고 시어머니를 때린 건 아니지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 건 내 잘못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뺨을 맞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때렸다고요. 그래도 어머니잖아.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무조건 참고 사과하는 게 맞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평행선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당장 와서 사과해. 안 그러면 태준이도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저를 압박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빨리 가서 사과해. 저는 결국 시댁에 갔습니다. 하지만 사과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팔짱을 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일은 죄송합니다. 그게 사과야?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무릎까지 꿇을 정도는 무릎 꿇으라면 꿇어.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대들었어? 친정도 변변찮은 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집도 없는 주제에 감히. 그리고는 제 어깨를 확 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무릎 꿇어. 당장. 시어머니가 고함쳤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제 친정을 모욕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뭐, 이게 지금? 그리고는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돌아서서 시댁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넌 왜 어머니 말을 안 들어? 무릎 꿇으라면 꿇으면 되잖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 그게 며느리의 도리야. 저는 더 이상 대화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남편과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생활비 안 보낼 거야? 당장 계좌로 입금해. 저는 황당했습니다. 저에게 나가라고 해놓고 이제 돈을 요구하다니요. 남편에게 보여줬지만 남편은 그냥 보내라고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화나신 건 화나신 거고 생활비는 드려야지. 저는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와. 할 일이 있어. 저는 가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강요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르시잖아. 가야지. 저는 결국 시댁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오늘 대청소할 거야. 너가 해. 저는 아무 말 없이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온종일 청소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며 지시만 했습니다. 거기 더 닦아. 여기는 왜 이렇게 더러워? 제대로 안 하네. 저는 묵묵히 청소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녁 준비해.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음식에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간이 왜 이래? 밥도 제대로 못 짓네. 우리 아들이 이런 걸 먹고 산다고?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너희 친정 집 말이야. 그거 팔 생각 없어?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 집 팔아서 너희 집이라도 사. 우리 아들이 전세에서 사는 게 창피해 죽겠어.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부모님 집이라 제가 함부로. 부모님한테 말해봐. 딸 시집 보냈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다른 집은 다 해주던데.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너 내 말 듣고 있어?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팠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친정이랑 이야기해봐. 안 그러면 너 여기서 계속 일해야 돼. 시어머니가 협박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팔을 확인했습니다.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줬지만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세게 잡으셨나 보네. 신경 쓰지 마.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2년 반이 되었을 때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주 시댁에 가서 노동을 해야 했고 한 달에 30만 원씩 돈을 보내야 했고 끊임없는 모욕을 참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건 학대야. 더 이상 참으면 안 돼. 저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이야기해봐. 혼자 참지 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걱정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친정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지연아, 잘 지내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잘 지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시집살이는 어때?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 주말에 와. 오랜만에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고마웠습니다. 주말이 기다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주말에 시어머니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와. 손님이 오신대. 내가 음식 준비해야 돼. 저는 친정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은 언제든 갈 수 있잖아. 시댁일이 우선이야. 저는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에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정말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온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은 거실에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음식을 다 준비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님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큰며느리예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친정이 좀 어려운 편이라 집안일은 잘해요. 손님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 후에도 저는 계속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차를 내왔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이 정도는 해야 며느리지. 저는 지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만 계속 시댁 일을 해야 하나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믿으시니까 그러시는 거야. 저는 허탈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무시인데 말입니다. 결혼 3년째가 되었을 때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 보증금을 요구한 겁니다. 태준이 전화해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너희 전세 보증금 얼마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거 좀 빌려줘. 급한 일이 있어서.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 전세금인데. 빌려주라니까? 나중에 갚을게. 시어머니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남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그게 뭐가 문제야? 엄마가 급한 일이 있다잖아. 자식이 부모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어머니 말을 따랐습니다. 보증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우리 집 보증금을 어떻게 그냥 빌려줘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갚으신다잖아. 어머니를 못 믿어?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저한테 한 것 좀 생각해봐요.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넌 왜 맨날 어머니 욕만 해?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정말 보증금을 시어머니께 송금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증금을 빌려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돈 언제 갚으신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곧 갚으신대. 곧이 언제예요? 제가 다그쳤습니다.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모르겠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겠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께 직접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보증금은 언제 돌려주실 건가요?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해?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 어머니, 그게 저희 집 보증금이에요. 전세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갚으셔야죠. 알았어, 알았어.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전세 만기가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남편에게 다시 말했지만 남편은 어머니를 믿으라고만 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전세 만기가 1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안에 보증금 돌려주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 좀 더 기다려줘.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가야 하는데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시어머니가 무책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어머니, 그 돈 갚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갚을 거야. 근데 지금은 안 돼.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맞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안 갚으실 거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다시 말해볼게.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전셋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보증금이 없으니 새 집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집을 나가야 해요. 당분간 시댁에 있어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허락했습니다. 그래 와. 어차피 너희 집도 없잖아.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시댁에서 살아야 한다니요. 짐을 싸서 시댁으로 이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첫날부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앞으로 집안일은 내가 다 해. 내 집에 얹혀 사는 거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며 지시했습니다. 저기 먼지 있어. 다시 닦아. 빨래 왜 이렇게 개었어? 밥 왜 이렇게 해? 끊임없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저녁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방에 들어가 잠만 잤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좀 도와줘요. 저 혼자는 힘들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난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해. 집안일은 내가 하는 게 맞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닌다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여자가 집안일하는 게 당연하잖아.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산 지 1달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부터 생활비 안 받을 거야. 대신 내가 여기서 집안일 다 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안 받는 대신 저를 무료 가정부로 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끊었습니다. 싫으면 나가. 다른 데 가서 살아.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집도 없는 주제에 편하게 살려고 해?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그것도 못해? 친정에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들을 매일 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냥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왜 울어?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울지 말고 일이나 해. 시어머니가 고함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건 학대야. 당장 나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 당분간 같이 살자. 저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폐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혼자 참지 마. 도움 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니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가야 할까요? 하지만 남편 생각에 머뭇거렸습니다. 남편을 두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댁에서 산 지 2달이 되었을 때 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방을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왔는데 제 옷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옷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방에 누가 들어왔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청소하신다고 들어오셨어. 청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매일 청소하는데요? 어머니가 그러셨다니까.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물건을 뒤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제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어디든 들어가면 안 돼?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개인 물건을. 개인 물건?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개인이 어딨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뭐 숨긴 거라도 있어? 떳떳하면 뭐가 문제야?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매일 제 방을 뒤졌습니다. 저는 개인 물건을 사물함에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지연아, 너 지갑 어디 있어? 저는 가방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가방 어디 있는데?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회사에 두고 왔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뭐 숨기는 거 있지? 아닙니다.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떳떳하면 보여줘. 저는 보여줄 게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당장 가방 가져와. 안 그러면 나가.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을 열어보고 카드도 확인했습니다. 돈이 왜 이렇게 없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생활비로 다 썼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디다 숨긴 거지?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혹시 친정에 보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친정도 가난한 주제에 돈을 보내? 웃기지도 않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제 돈을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연아, 앞으로 월급 받으면 내 통장으로 보내. 내가 생활비 관리할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돈인데요. 내 집에서 사는데 관리는 내가 해야지.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어머니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관리하시는 게 나아. 우리 돈 관리 못하잖아. 저는 황당했습니다. 우리가 돈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보증금을 갚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월급을 시어머니 통장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한 달에 20만 원만 용돈으로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생활비로 쓴다며 가져갔습니다. 저는 완전히 통제당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산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지연아. 친구가 놀라며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친구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친구가 저를 안방으로 데려가 눕혔습니다. 일단 쉬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잤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저녁에 일어나자 친구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먹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정말 결정해야 돼. 이혼할 거야? 아니면 계속 참을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니까요.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은 널 지켜주지 않아. 시어머니는 널 학대해.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화나셨어. 당장 집으로 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친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결정했어.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예요.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집으로 와서 이야기하자.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야기할 것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지연아,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내가 이혼하겠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에 연락한 겁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 말로는 내가 갑자기 집을 나갔다며 걱정하시더라. 무슨 일이니?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집으로 와.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정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어머니가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동안 힘들었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렴.
저는 지난 3년간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우리가 몰랐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연아, 이제 우리가 도와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다. 저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사업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단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지연아, 우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해. 주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저는 놀랐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라고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정확히는 강남 일대에 상가 건물 5채를 소유하고 있단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남에 건물이 5채라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평택에 조용히 사는 거야. 너무 티내고 살고 싶지 않아서.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재산이. 아버지가 답하셨습니다. 시가로 치면 한 300억 정도 될 거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0억이라고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지연아, 우리는 내가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길 바랐어. 그래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던 거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생한 줄 몰랐구나. 아버지가 미안해 하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야. 내 시댁, 우리가 처리할게.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아버지가 차분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지연아, 너희 시어머니가 너한테 한 것들은 명백한 학대야. 그리고 보증금 1억 5천을 갚지 않은 것도 횡령에 해당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있어. 내일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자.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남편은 널 지켜주지 않았어. 그 사람도 공범이나 다름없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모님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부모님의 변호사는 대형 로펌이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그리고 보증금 횡령까지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최소 5천만 원 이상 청구 가능하고요. 보증금 1억 5천도 당연히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그동안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증인 진술 등을 모두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일주일 후 소장이 시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소송이라니.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가 하신 일들 다 기록돼 있어요.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혼은 하지 말자.
다시 이야기해보자.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소송이라니. 친정 어머니가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학대한 걸 고소한 겁니다.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상관없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학대라니, 그게 무슨... 친정 어머니가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폭행, 보증금 횡령, 다 증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딸이 집도 없고 친정이 가난하다고 무시하셨죠?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강남의 상가 건물 5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300억 정도 됩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그 재산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시어머니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아버지가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입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서류를 보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을 집 없다고 무시하셨죠. 친정이 가난하다고 모욕하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강남 빌딩 5채 주인이네요. 시어머니가 휘청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보증금 1억 5천 이번 주까지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형사고소도 불사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고 우리는 법적으로 받아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제발.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시어머니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고소는 취하해줘.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저한테 하신 일들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용서될 일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까지 보증금 입금하세요.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도 준비하시고요.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한 번 더 제게 애원했습니다. 지연아, 제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결국 친정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어머니가 우셨어. 제발 고소 취하해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지난 3년 동안 저한테 한 것들 기억 안 나요?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원래 좀 까다로우셔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국 돈을 갚은 겁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증인 진술,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인정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서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깨를 안아주셨습니다. 잘했어, 지연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관리 업무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우연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옛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위자료와 보증금을 내느라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회사 일도 재미있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면서 부동산 관리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5개 건물의 관리를 직접 맡고 있었습니다. 임대료 관리, 세입자 응대, 건물 유지 보수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이제 내가 회사의 공동대표가 되는 게 어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직... 아버지가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제 너한테 물려줄 준비를 하려고.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저는 회사의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연 공동대표이사, 강남개발 주식회사. 새로운 명함을 받아들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년 전 집도 없다고 무시당하던 그 며느리가 이제는 강남에 5개 건물을 관리하는 대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직원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밖에 누가 찾아왔는데요. 만나달라고 난리예요. 저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김은지라고 하는데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김은지, 예전 시누이였습니다.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시누이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초라해 보였습니다. 올케, 지연 씨,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시누이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올케, 아니 지연 씨, 우리 어머니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와달라고요? 시누이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신우이가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과거는 잊어주세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과거를 잊는 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그리고 전 잊을 생각 없습니다. 신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옳게, 제발.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할 이야기 없습니다. 신우이가 한 번 더 애원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신우이가 결국 나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잠깐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착하기만 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양복도 낡았고 얼굴도 수척했습니다. 지연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왜 왔어요? 남편이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가주세요. 당신과 할 이야기 없어요.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지연아, 제발.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가세요. 남편이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5개가 우리 소유였습니다. 3년 전 집도 없다고 무시당하던 제가 이제는 이곳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오늘 전 신우이가 왔다며? 네, 어머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괜찮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어요.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지연아. 넌 이제 정말 강해졌구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준 그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지연아, 요즘 어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친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보여.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저는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때 도와줘서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못 이겨냈을 거야. 친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일한 거야. 넌 충분히 강한 사람이었어.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전 시댁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시댁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그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은 저와 아무 상관없는 곳이었습니다. 차를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 일로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일을 이겨낸 것을 대단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저는 재혼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식에는 부모님과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저희는 강남의 새 아파트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사주신 아파트였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 힘들었던 3년의 시간을요. 그때의 고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절망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제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옛 시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재혼도 하지 못하고 혼자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시누이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든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 집중했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건물도 2개 더 매입했습니다. 이제 총 7개의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3년 전 집 없다고 무시당하던 그 며느리가 이제는 강남의 7개 건물을 소유한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이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든든한 부모님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느 날 새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연아, 후회하는 거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도 없어. 정말이야?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야. 그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를 가장 무시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제가 가진 것의 1000분의 1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비웃지 않습니다. 그저 제 삶을 살 뿐입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가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결혼 생활로 힘들어하는 후배들에게요.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존중받지 못한다면 떠날 용기도 필요해요.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계속 말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해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년 전 저는 집 없다고 무시당했습니다. 친정이 가난하다고 모욕당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저는 강남 빌딩의 상속자였고 시어머니는 빚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운명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제 선택이 어땠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결과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